행정안전부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일환으로 생명문학과 학예학술대회 진행을 맡게 된 이명훈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한국생명운동연대 그리고 전 상임 대표시고 또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셨던 조성철 상임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개회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강한 것만 몇 가지 골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의 책을 볼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안고 동반자살하면 새로운 위기 사회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파트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물론 뭐 작년엔가 아이를 수면제를 먹여서 물에 죽는, 이 과연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이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저희들이 살던 60년대 70년대는요 이 인간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돈이 중심되고 모든 것이 권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온다든지 또 혹은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저 이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 책임을 또 다하기 위해서 끌어오면 좀 등산하는 기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유수영 교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학회가 빵빵하게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건물인 우리 정무승 교수가 또 주제 발표를 하니까 감사하고, 제가 사적인 얘기면서 미안한 것 같지만은 제가 이봉재 교수를 이름도 안 까먹고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신학대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너무 폭삭늙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은퇴 다 됐냐? 10년 남았대. 아유, 난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아마 고생보다는 그만큼 학생들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특별히 또 우리 상담학회에서 유명한 우리 행 교수님도 모처럼 뵙고, 아주 또 이런 리더십을 잘하는 우리 임승희 학회장이 계시니까 이만큼 된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안착시키는데 참 큰 공로가 있는 분이 우리 윤정현 사무총장이고, 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낸 분이 오늘 또 우리 발제하는 이 임삼진 박사. 하여튼 일당백을 하는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박 원장님, 아침에 너무 답답해서 참 국민을 중히 여기는, 특히 국민을 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한 것을 전제하겠다 하고 작년에 한참 떠들었던 이 나라 지도자 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안 하길래 아침에 가서 좀 항의를 했어요. 아침에 9시 반에 제하고 몇 명이 가서. 그러나 너무 해난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난 중에 해난이 경제보다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그 점을 한 번 더 각인시켜라. 안 하면은 또다시 힘들지만은 국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시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당초 계획엔 제가 안 오는 걸 때에서 안 하려 했는데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이 천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도 저도 좀 듣고 한 번 더 학습하고, 또 대회에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함께 살아야 될 이유를 또 한 번 더 우리가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에 오늘 오신 분들이 앞으로 또 일당 100명이 되어서 우리가 시위한다기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에
참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데모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회에서 우리가 3월 25일은 생명 존중의 날을 정했거든요. 국회에서 이번에 하고 처음으로 뭐 조금 숫자 보태서 한 200명 정도가 앞에 꽹가리를 앞세워 가지고 여의도 일대를 시위를 했습니다. 이 생명을 왜 이렇게 등한시하느냐 하니까 어떤 주민이 아니 당신들 같은 데모면 괜찮다 하는 거예요. 국회 앞에는 전부 이익단체만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 생명이 소중하다 그걸 막 알리니까 그때 나이 80이 다 돼간 옹진 시부도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었더니만은 모두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함에는 오늘 계신 분들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학기 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여러 가지 또 1분기가 끝나게 되면서 하셔야 될 일도 많이 있으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과연 아까 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한 근 10년 동안 저희 학회랑 함께 정말 이 자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은 자살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시대를 보면 자살이 줄기는커녕 더 자살이 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자살이 줄지를 않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이번 학회 주제로 다뤄보자라는 그런 기획 의도에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심리학적이라든가 정신의학적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도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우선 제목으로 구조적 특성, 한국 사회가 자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갖고자 합니다. 다 일일이 오늘 주제도 맡아주시고 기조 강연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발제로 토론으로 또 다 어려우신데 승낙해 주셔서 또 원고도 작성해 주시고 여러모로 해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 저희 이제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면 참 멋있습니다. 되게 예술적이고 근데 글자도 참 뭔가 한국 사회 구조적 특성과 자살, 뭔가 가슴에 이렇게 비수가 꽂히는 듯한 네, 글씨체도 엄청 멋있는데요. 이 포스터랑 이명훈 교수님과 이렇게 또 늘 저희 학회를 하면서 학술위원장으로 소거하시면서 이렇게 포스터에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별히 또 신경 쓰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기 학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조성희 교수님과 또 서울 신학대학 관계 측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알찬 학술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새롭게 뭔가 앞으로의 방안들과 또 활동들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다시 한번 생각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명문화계가 결성된 게 8년 지났죠. 이제 조만간에 10년 될 텐데 그동안에 뭐 이렇다 할 큰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꾸준히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하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학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학회장님과 임원들 또 이사님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런 일환 중에서 오늘 모였는데 특별히 그동안에 생명연대가 우리 학회와 함께 또 생명연대 지원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조성철 대표님하고 우리 윤정현 상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어느 하나 변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통합적으로 여러 분야 같이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뭐 방금 전에 우리 학회장 말씀하셨듯이 심리나 정신이나 여러 분야 다 쭉 훑어봤고 이번에는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또 보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자살이 자꾸 줄지 않는 그런 어떤 뭐 특성이 있는지 찾아서 그런 것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정무성 교수님 모신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회가 이 서울신학대학에서 열린 걸 전 또 특별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를 한 15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요, 우리 정무성 교수님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어요. 또 이봉조 선생이나 조성희 선생님도 이번에 다 발제자로 나오셨는데 다 서울대 출신이라 조금 너무 이쪽만 기울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고의는 아닌데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고향 온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또 여기 오신 여러 우리 교수님들 또 직전 회장님 또 우리 대표님들 이 언덕까지 올라가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뜻과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서로 이력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수고하신 학회 임원들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축하드리고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벅찬 자리에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국생명운동연대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계속 이런 연대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계속 해주신 우리 조성철 회장님 정말 평소에도 존경하고 이렇게 자주 뵙지만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욱더 기쁘고요. 또 우리 유수연 이사장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윤정현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회장님을 등 모두 이렇게 이 생명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이제 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자살 그러면 늘 우울증 이 얘기만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뒤에서도 이제 드루깸 인용을 하셨던데 이 드루깸의 그 자살론에 보면은 자살은 명백한 사회 현상이며 그 원인 역시 사회적이다. 한 개인이 사소한 충격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가 그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책을 쓴 게 1897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자살이라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설파한 굉장히 아주 이 통찰력이 뛰어난 학자고 이 자살론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명저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0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또 이런 이 구조적 이 이슈를 가지고 자살을 논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 저는 이제 구조적 그 문제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드루깸이 이제 1897년인데 1987년도에네. 그 자살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가족의 기능이
산업화되면서 조금 해체되는, 서양 사회에서는 좀 해체되는 분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너무나 이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이 서양에서 또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우리의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심각한 것은 출생률은 꼴찌인데 자살률은 1위라는 이 현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에도 이제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그 한국의 자살률이 이제 24.1명으로 최고인데 과거에는 이 리투아니아나 슬로베니아가 우리보다 높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계속 보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줄질 않고 있는데 조금씩은 줄었지만 줄지는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위로 계속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여성 자살률이 최근에 조금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자살률도 이제 세계 4위인데 지금 이게 그 출생률이 이렇게 최하위인 상황에서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그쪽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 3기 기본계획, 그 저출산 고령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때도 이제 그 출산율이 1.3 미만, 그래서 초저출산이 이제 뭐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출산율이 다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이 분모가 이렇게 그 10만 명당 적이지만 전체 인구가 이제 줄게 되면 출산 대부분의 그 서양에서도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도 출생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굉장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다 자살률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챗GPT 쓰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챗GPT가 학교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 그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전혀 안 내줍니다. 그냥 챗GPT 봐라. 거기 챗GPT에서 과제 그 뽑아 오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챗GPT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제를 안 내주겠다 해서 제가 정말 여기 제 학생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매주 과제를 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과목을 힘들어했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과제를 하나도 안 내줬습니다. 그냥 챗GPT만 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한국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딱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챗GPT에서 그대로 뽑은 겁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아래 4가지다. 첫째는 사회적 압력과 경쟁. 이건 뭐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유발이 돼서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이것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돼 있지만 이것을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문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그리고 이제 친구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소외를 낳고 그것이 이제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문화적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타인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문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이 자살률이 높은 사회 구조적 요인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지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가족 구조가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경제적 불안정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때부터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 또 코로나 시국, 또 최근에 어떤 주거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가족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성과 중심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문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모든 걸 껴안고 이렇게 자살하는 거, 그걸 오히려 영예로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구조적 요인이다. 이것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 유독 이런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이 노인으로 갈수록 이런 경제 사회적 지위가 취약해지면서 이런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 봉양 의식이 이제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자살, 그리고 이제 노후 보장 연금이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 현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자살률이 늘어나는, 그래서 전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살을 이코노사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하고 수이사이드를 결합한 이코노사이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 자살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고, 또 양극화가 이런 심화된 상황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뒤떨어지게 되면 자존심 상하고 박탈감 느껴서 그것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르테르 효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이런 성적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또 왕따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이제 특히 고독사를 우리가 이제 야기하는 문제.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우리 사회의 주 가구 형태가 되면서 이제 이 가족끼리 부대끼면서 그래도 뭔가 좀 이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이 자살을 하거나 또 사망을 했는데 이 바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노인 빈곤율로 인해서 이런 이 자살률이 이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이 노인들의 그런 기사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 맞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는 뭐 세계 10위권이죠. 뭐 10위죠. 근데 이런 경제 대국인데 말씀드렸던 출생률, 자살률,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 갈등 지수, 이런 사회 지표는 세계 최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나친 경쟁 양극화로 20년째 지금 우리가 자살률 1위를, OECD 국가에서는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뭐 자살의 절대 그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줄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만 명당 그 20명이 넘는 유일한 국가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복지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복지 문제로 이 문제를 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철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성장이 됐는데 이것이 삶의 질 향상하고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이런 선진국들을 봐도 2만 불이 넘어가면 그 이상의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불 이하에서는 GDP가 올라가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이 성장 중심의 그런 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더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좌괴감을 들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환경 파괴가 이렇게 일반화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가 이제 떨어지게 돼서 여기서 2만 불 시점에서 복지국가로 갔느냐 아니면 그냥 복지를 과거 이런 시장주의 중심적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잘했지만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구빈곤의 문제는 뭐 산업재해나 노령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빈곤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실업의 문제 또 이 1인 가구에서 돌봄을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저출생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저성장 고실업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일본보다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한 거죠. 여태까지 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일본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굉장히 이 염려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지금 또 우리 사회의 경제의 가장 큰 지금 뭐랄까 두려운 것이 가계부채 아닙니까? 지금 이 가계부채가 GDP보다 이 높은 유일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복지 재정은 지금 부실하고 또 부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지 재정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가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겁니다. 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그렇게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극화 심화되고 있고 노인 빈곤율 최고 수준이 됐고 또 이제 이렇게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가 돼서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새로운 복지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자살률 1위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정부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정책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사회 서비스 시장화를 하겠다. 그것 갖고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핵심이 그게 아니었고 그 지금 난립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중앙 정부에 1000개가 넘고 지자체에 10,000개가 넘는데 이걸 통폐합 조정해야 된다. 이거가 핵심이었는데 기자들은 시장화 그 키워드에 꽂혀갖고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 부각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간에 저는 이 사회 서비스가 통폐합을 돼서 좀 정말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공공복지 예산하고 자살률이 반비례한다. 사실은 이 논문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학에서 예방의학과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그 공공사회 지출하고 자살률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이제 이 자살률이 왜 한국만 늘어나는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 공공지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살률이 이제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공지출이 늘어나곤 있지만 자살률이 줄지 않는 이런 희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이제 복지국가들을 보면은 이 공공복지 지출을 늘렸을 때 자살률도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답은 공공복지 지출이 늘어났을 때 자살률은 감소한다. 그거는 답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야만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니까 실제로 이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지금 이 기초연금도 찔끔, 국민연금도 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넓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야만 이게 사실은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살률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이 취약계층 아주 가장 취약계층한테 공적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하고 특히 이제 부양 의무제 폐지라든가 소득 보존 지원 기준으로 가구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체계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공지출 규모의 규모에 빠르기는 세계 OECD에서 1위거든요. 그런데 자살률은 우리가 낮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지출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증세 혹은 국가 정책만으로는 자살률을 우리가 낮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기를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지만 요인은 그렇지만 그리고 외국에서는 공공지출을 늘려서 자살률을 낮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지출 증액만으로 혹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저는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자꾸 이제 공공 전달 체계를 만드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 정부의 사회 서비스가 1000여 개, 지자체 10,000여 개. 지난 정부가 해놓은 것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 다른 거. 그 지자체 안에서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그 틀 속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좀 제대로 참여하고 민간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의 부정수급 문제가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정말 데모에도 박수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민간 파트너십이 안 되는가? 저는 정부도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1세기는 이 민관의 협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회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정답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관이 민을 잘 못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냥 행정국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19세기 말 20세기 그 행정국가에 머물러 있어서 관이 모든 걸 다 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그렇습니다. 관이 다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해야만 비리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민간의 인력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우리 복지만 해도 사회복지 공무원보다 민간의 전문 인력들이 학력도 높고요. 훨씬 더 유연한 사고와 전문성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이 행정국가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엉뚱한데, 그러니까 관이 중심이 되니까 자꾸 정치적 영향을 받아갖고 그 보조금 내리는 것도 정치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런 이 시민사회를 제대로 복원해서 시민사회가 또 시민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게 이제 아마 커뮤니티 케어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이 이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은 이제 복지 예산 낮추기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참여를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관하고 관이 민을 존중하는 체계로 좀 바뀐 이런 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도 저는 보면은 전부 관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계획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통합돌봄이라는 이 커뮤니티 케어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민간 협치를 이루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이런 NPO들이나 지역사회, 특히 저는 종교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가장 성공시킨 게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 거, 이것이 저는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민가관이 이런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함께 잘 해야 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기관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저는 이제 대중매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살의 비윤리성, 모순성, 생명의 존엄성, 또 자살 충동을 이겨낸 성공 사례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급해서 우리 사회가 자살 예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좀 우리 사회의 이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살이 줄지 않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이제 이 포스터가 저기 보면은 절벽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예방이 잘 돼서 편안하게 이 절벽에 있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가 이 자살 예방 체제가 잘 돼서 이런 절벽에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